네, 5시 54분, 55분 막 돼갑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진짜 인터뷰 넘어가죠. 선마님, 당분간은 계속 탈당 소식이 이어지겠네요. 그러게요. 이거 딱 한 묶음으로, 한 뭐 20명이든 열 몇 명이든 이렇게 딱 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딱 깨끗하게 짐 싸갖고 나가고 이게 아니고, 마치 뭐 좀, 그렇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지지율 봐가면서 뭐 신문 보도될 편집 단수까지 생각해가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뭐 뉴스 가치는 떨어질 거고요. 이제는 뭐 그 부분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마도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다라는 그 대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야금야금 나가야 언론에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겠죠? 오케이 마리님 견해신데 글쎄요. 스포트라이트 계속 이제 안 비출 것 같은데요. 두고 보십시다. 뭐 뉴스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요.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뭐 좀 좋지 않게 고깝게들 보시는 그런 견해도 제법 올라오네요. 네. 세월호 특별법 때 뭐 고충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참 모양새가 안 좋았죠. 이른바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도 되긴 했었습니다만. 롯데마트 갑질 이런 거에 아주 혹독히 질타해 주시네요. 오케이 마리님. 정해진 결론을 부정하고 역동의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없는 길을 만들며 무수히 눈물을 삼켰던 주인공이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야, 이분 오늘 어록이 참 좋네요. 삼성전자 첫 여성 상무 양향자 씨 발언 먹먹하다고 오동팔님. 호남 출신의 고졸 출신이 삼성전자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갈 동안 얼마나 많은 차별과 그런 걸 이겨내고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상무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치권 입문하려고 나오다니 아깝다 이렇게 이런 견해도 보이는데 저도 참 개인적으로는 그거 충분히 밑줄이 그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되는 홍세화의 택시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 노동자 어머니와 홍 기사가 함께 반올림 농성장 찾아가는 편이 방송됩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복지 때문에 나랏돈 적자 커졌다는 이 대목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꼴통아이티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많은 곳이죠. 아까 그거는 한국은행이야 경제부처 발표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2016년 국민TV 광주지역협의회, 경기도 광주가 아닙니다. 광주지역협의회 신년회. 부대 행사로 시사 토크도 열리고 밤 8시부터는 또 세월호 상주 모임 한다는데 예정대로라면 현상윤 이사장과 저도 가서 현 이사장은 뭐 축사 같은 거 할 거고 저는 언론인 발제 이런 걸로 아무튼 하게 돼 있습니다. 광주 분들 뵐 수 있기를요. 근데 제 일정이 조금 유동적인 게 있어서 어쨌거나 많이들 와주시죠. 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신년회는 시작하고요. 더불어락 복지관 3층이랍니다. 그리고 아마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인터뷰 연결하는 동안 한두 개 더 읽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보면 배트맨이 생각난다. 꼴통아이티님. 야,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써주셨는데 댓글들이 많이 따라붙네요. 반씨 아저씨는 유엔 사무총장 하라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사무총장 같다. 두말할 필요 없는 오늘의 댓글로 모시겠습니다. 공감한다는 댓글들도 있고요. 오늘 진짜 인터뷰 연결하실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장 맡고 계시는 재선 의원이죠. 홍준표 의원 꺾고 동대문에서 재선 의원 지내고 있는 민병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 중이고요. 수도권 60곳쯤에서 후보 단일화 이거 해보자. 아주 절절한 제안을 했던
김일아 아나운서 아주 뉴스 브리핑 실력이 아주 좋아졌다고. 사도 요한님, 네, 관심 고맙습니다. 많이 들었죠?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합니다. 6시에 전화드리겠다고 했고 지금 정확히 6시인데. 인재 영입위원장은 문재인 대표가 혼자 맡고 있는데 도와주는 일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오케이 마린님. 네. 네. 진짜 인터뷰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도 맡고 계시죠. 재선의 민병두 의원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민이 많고 고뇌도 크실 텐데 아무튼 술술 잘 풀려나가기를 일단 말씀으로라도 드립니다. 예, 감사드려요. 네. 무당파 바로 질문 드리죠. 무당파 또는 이른바 중도그룹 유권자들 그리고 네.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일부 합리적 보수층 이런 분들의 이동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보이는데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지만 네. 향후 확장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안철수 신당은 어쨌든 호남의 5060 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5060이요? 5060 세대. 네네네. 네. 50대, 60대. 예. 그럼 수도권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합리적 보수에서 이탈한 표가,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했다가, 국민의당을 이탈한 쪽이, 실제로, 호남의 5060의 폭보다 더 큰 거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현재 한 20% 안팎의 지지율을 넘어서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도파, 무당파 이 사람들이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장까지 나아가게 하고, 그렇죠. 나아가서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당제의 어떤 묘미 이런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큰 문제를 갖다가 국민의당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 아주 언론이 좋아하실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당제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하고 흥분제 같은 것을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하셨는데 나무당이기도 하고 한동안에도 같은 솥밥 먹은 사람들도 많아서 말씀하시기 좀 편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흥분제 잘 90일 동안 잘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다당제 경험이 국민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다당제의 경험은 지역주의 다당제였죠. 그랬죠. JP 자민련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다당제라고 하는 거는 이념적으로 다당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경험을 해본 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실은 우리 여야가 양당제 하에서 법안이 가결이 안 되고 어떤 정치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일정한 실망이 있고 그 실망이 중도층, 중간층을 많이 키운 것이죠. 예. 그러면 국민의당은 일단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2월 달에 네. 북한인권법이랄지 테러법이랄지 경제관련법이랄지 노동관계법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 실제로는 한 20여 석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어떤 거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도 있고 어떤 걸 저지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캐스팅 버튼, 예, 확실히 하죠. 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정치가 진정이 된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다당제의 효용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필요하다. 그리고 투표전을 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다고 보고요. 예. 다음 두 번째는 저 당의 메인스트림이 뭐냐. 중간 중도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여서 어떤 컬러의 정당을 만든 것이냐.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색깔을 분명히 입혀줄 수 있느냐. 예.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또 나올 것 같고요. 어저께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창하셨는데 바로 기사화되고 제가 오늘 오전에 좀 접해본 몇몇 당의 사람들에서는 이 말을 많이들 화제로 삼고 있더군요. 어제 민 의원께서 수도권 120석 중 절반가량 지역의 후보 단일화나 연대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앙당 차원의 협의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네, 있다는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과거에는 한 70석을 갖고 있어도 몸으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이게 이제 불가능하죠. 예, 옛날에 김대중 평민당 79석 가지고지만 몸으로 모든 거 많이 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죠. 힘들다 이 말씀이시죠? 그 1년에 한 번 그걸 서너 개 묶어서 법을 묶어서 통과시킨 것만 해도 후유증 엄청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80석이 넘어서면 입법 독재가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예. 180석이 넘어서면 입법 독재, 의회 독재가 가능해진 거죠. 그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연말에 노동관계법이랄지 의료민영화법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220석, 230석이 되면 20대 국회 원구성이 되는 6월 달에는 그렇죠. 무지막지한 법이 다 통과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죠. 그냥 네. 종편도 황금 채널을 다 갖게 될 겁니다. 예. 이제 무슨 말이냐면 7번, 9번, 11번 사이에 있는 그런 채널들 다 갖게 될 것이죠. 네, 홈쇼핑 이런 거. 기반을 다 만들어 나갈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호남은 두 당이 그러니까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뭐 28석을 갖고 나눠 갔겠죠. 예. 그럼 뭐 하여간 어디가 많든 예, 그다음에 예.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53석을 47석으로 줄이냐 마냐 하는데 53석이 되든 47석이 되든 대충 50석이라고 50이라고 치고, 예. 그 중에 절반을 놓고 나눠 가진다면 한 12셋을 갖고 나눠 가는 거겠죠. 예. 뭐 여론조사가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일단 현재의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은 어떻게 될 거냐. 수도권 이제 120석인데 너나 없이 후보가 다 나선다면 예. 개인의 욕망을 제한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누구나 나가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일단 근거지라도 만들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집단의 욕망이 되고 관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거는 시간이 갈수록 누가 제어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제어할 수 없고 정치 입장상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더민주는 덩치가 큰 정당이기 때문에 경선을 이제 조만간 실시해야 돼요. 예. 그래서 3월 초까지는 거의 다 끝내야 됩니다. 3월 초? 80%를. 그 정선이 된 다음에 저쪽은 그제서야 이제 내리꽂기 시작할 텐데 예. 국민의당은 일단 정선에서 통과된 사람하고 다시 후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은 거의 의석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면은 둘 다 합쳐서 호남하고 비례대표 나눠 가져봤자 한 25석, 30석 갖고 수도권에서 플러스해서 5석, 10석씩 더해봤자 어떻게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냐. 그럼 못 막으니까 수도권에서 한 절반만이라도 120석의 절반만이라도 갖고 한번 단일화해보자. 예. 전체를 단일화하는 건 무망하겠죠. 불가능하겠죠. 예. 물리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두 번째 효과도 없습니다. 네. 왜? 어쨌든 국민의당은 나가서 새로운 중도층을 만들어놨는데 예. 이걸 더민주하고 다 120석을 갖고 나와갔자 그러면 그쪽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실망하겠죠. 당연히 돌아서겠죠. 네.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주지 않겠죠. 예, 예. 그럴 거면 탈당을 안 했겠죠. 예. 그런 단일화는 또 하지도 않겠죠. 국민의당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상징적 숫자. 그 서울에 수도권 60석을 갖고 나눠가지면 대충 두 당이 합쳐서 호남과 비례대표 이렇게 다 합쳐서 해나가면 합계가 120석을 넘어서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입법 독재를 저지하기 위한 상징적 숫자가 무엇이냐를 갖고 국민적 합의를 묶어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180석을 넘기는 일은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야권 의석을 다 합쳐서 120석 플러스 알파는 만들어내야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120군데 중에서 한 60군데에서는 반새누리 후보 단일화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박한 호소신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 그게 되겠냐 하는 뭐 질의가 있겠지만 예. 그 효과는 뭐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야 되는 후보를 밀어주자
하는 어떤 공감대 같은 게 형성되겠죠. 있고, 뭐 충청권이나 강원도에서도 네. 어떤 자체적인 단일화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상가원 구도로도 잘 되면 될 수도 있다. 네. 생각을 우선 최소의 목표는 입법 독재를 막아내는 것이지만 예. 잘 되면 거기까지도 한번 노력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 필요성이나 전제, 명분, 당위성 이런 건 다 동의가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해낼 양당, 중앙당의 전략적인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두 분이 같은 당에서 대화가 안 됐는데 그러게요. 밖에 나가서 대화가 되겠냐. 이게 첫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입장이 굉장히 꼬여있죠. 막다른 골목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실제로 디자인을 갖다 이렇게 큰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가면 양당의 수도권 지지율을 갖고 60석을 나눌 거냐, 그렇지. 개별 경쟁력을 갖고 나눌 거냐, 그렇죠. 뭐 등등 구체적인 디테일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당신이 양보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거중 조정할 뭐 권위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마땅한 그래서 다 까먹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일을 진행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국민들한테 이 정도의 상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입법 독재를 막아내는 상징적인 숫자가 우리의 저지선이다. 그거를 미리 목표. 이것만은 갖고 단결하자. 예. 그래서 서로 보복 공천하자, 자객 공천 보내자 이런 거 갖고 나를 지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 쪽에다 후보를 내세우고 더민주는 또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표 쪽에다 친구 청산한다고 만약에 후보를 내고 예. 이러면 양당의 지지자들이 다 죽는 거라서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대결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양당의 지지자들이 뭐냐면 지금 그 양당의 지지자를 흥분하게 하는 거는 예. 우리가 껌치 경기도 1억 2억을 내고 가서 보는 거 아닙니까? 흥분하게 하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새누리당 후보 중에 정말 못된 친구들이 있다. 예. 그 친구는 이번에 퇴출시켜야 한다. 맞아요. 그 퇴출을 국민의당에서 후보를 내서는데 사람들이 야 박수를 치고 그랬더니 더민주도 또 다른 후보를 갖다가 겨냥하고 내고 그러고 보고 흥분하면서 잘하면 이렇게 해나가면 이게 이렇게 경쟁을 그렇죠. 이런 경쟁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의 경쟁 예. 욕망을 직결시키는 경쟁을 해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흥분하고 삼강구도가 될 텐데 그렇죠. 예. 지금은 마이너스 경쟁 서로 죽이는 경쟁을 하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런 글을 쓴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동네에 가면 탈당하냐 안 하냐 자꾸 묻는데. 서울도 그래요? 저 하루에 600번 이상 더 질문을 듣죠. 저는 하루 종일. 참. 보통 열애 문제가 선언 아닙니다. 탈당하라고 하고 열애 두세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 사람이 왜 대답을 안 하지? 왜 탈당, 무슨 고민하고 있길래 이 사람이 안 하는가. 좀 큰 디자인 갖다 한번 제시를 하고. 네. 고민을 해보자. 거기에 제가 뭐 역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답답한 심정을 호소한 겁니다. 네. 민의원께서는 원래 전략가로도 아주 이름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뭐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자, 이 질문은 숱하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짧게나마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안철수 신당으로 이동하는 그룹이 지금 분명히 확인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 뭘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게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반문재인 정서라고 할까요? 네. 그게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그 안철수 현상, 2012년 안철수 현상하고 다른 거는 그건 안철수 개인에 대한 기대와 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존의 양당에 대한 부정심리, 그다음에 반문재인 정서 이것이 겹쳐 있는 거죠. 반문재인 정서. 그러니까 당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친노 의원들을 포함한 당의 주류들은 자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중에 1, 2, 3위 맨날 1, 2위 정도 하지 않냐, 17%, 18% 지지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10만 당원이 들어오지 않냐 온라인으로. 예. 이걸 보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 보는 거는 그 여론조사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비토층 누가 비토층이 강하냐고 물어봤을 때 비토층이 좀 불행하게도 문재인 대표한테 현재 지지율도 높지만 비토율도 참 높다. 비토율이 좀 높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반문재인 정서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 문재인 대표의 어떤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어쨌거나, 광주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서가 만들어진 것은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자, 3년 전의 안철수 현상과 요번 안철수 당 지지율 상승의 이제 공통점 같은 건 저 분석을 해 주셨고, 지금 양측 다 뭐 입당 그 영입 경쟁을 하고는 있는데, 안철수 신당은 좀 여기서는 뭐 아직은 별 괄목할 만한 게 없긴 합니다만, 어느 쪽 당이 되었건 간에 영입 인사들에 의한 지지율 상승이 계속 지속되려면, 그래서 상승세로 굳어지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까? 그냥 꽝 때려야죠, 우선. 첫째는. 네. 유권자들이 볼 때 꽝 때림이 있어야 되죠. 네. 한 사람 오면은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 시들고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영입 인사를 어느 당이든 매일같이 불러갖고 와서. 네. 한 사람 부를 때마다 0.3%든 0.5%든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영입을 했으면 영입한 거 기자회견하고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예. 실제로 뭐 선대위나 뭐 과거에 이제 그런 사람들 선대위 대변인 1996년대 뭐 정동영 뭐 등등 이런 분 영입할 때 예. 또 저 신한국당인가요 한나라당에서도 무슨 뭐 이재호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영입할 때 그렇죠. 바로 어쨌거나 이제 써먹잖아요. 예. 그래서 써먹어서 당이 변화하는구나, 색깔도 변화하고 인물도 변화하는구나, 컬러풀하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영입은 우리 더민주에서는 그냥 기자회견하고 끝나고 뭐 이런 게 좀 아쉽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거기서도 지금은 이제 안철수표 1호 영입이 누구냐 하는 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뭐 스타일 구겨버렸어요. 일정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 차원의 영입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인재 영입 위원장의 상품으로서의 영입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 같은데. 네네. 그거는 좀 일정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안철수 신당은 이제 거품이 아니고 일정 부분 현실, 팩트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호남 민심의 이탈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될,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 뭐를 들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래요. 제가 이제 지금 한 27일, 28일 하루에 12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예. 그전에는 제가 이제 술집을 많이 갔습니다. 저녁에. 예. 술도 한잔하고 밤 12시까지 이렇게 다녔었는데, 지금은 술집을 거의 안 갑니다. 이게 어두운 밤길, 예. 뒷골목도 이렇게 혼자 많이 다녀요. 그럼 이 밤 늦은 시간에 추위에 어딜 다니냐고, 불쌍해 보이는 게 저는 사실은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제가 2달 전, 3달 전부터 문재인 대표 할 때, 문재인 대표가 주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당체제를 정비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기득권을 내놓는구나.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살고 당이 사는 여러 가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만, 이게 다 실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호남 사람들한테 좀 불쌍해 보이는 것이 최고인 방법입니다. 불쌍해 보인다. 사실은. 그는 대표를 내려놓는 건데, 지금은 그게 너무 늦어갖고, 대표를 내려놨을 때, 그럼 거기다 새로운 지도부가 컬러풀해야 되잖아요. 예. 문재인 없는 당이 허약해 보이지가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강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존의 호남표도 유지하고 새로운 광맥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광맥도 개발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무슨 호남특위위원장?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호남이 특위 만들어서 될 수 있는 어느 정치적 천재가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기했고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처방은 이제 스스로 문재인 대표 어떤 거치분들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것이 이제 2월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분기점이 이제 이거 아닙니까? 앞으로 놓고 보면 2월 초에 설날 있잖아요. 네. 설날 민심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사실 굉장히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당도 설 전에 창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창당을 한다는 거는 공동대표가 누구고 지도부가 누구고 총선을 누구 체제로 치르겠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인적 면면을 다 공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선거를 어떤 정책을 갖고 치르겠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드러나겠죠. 앞으로 20일 정도가 제일 중요하네요. 설 전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한 60여일 남은 때죠. 70일, D-70일 시점입니다. 그렇죠. 설 연휴라고 하는 것이. 예. 60일, 70일 상관인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국면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역대 선거에서. 네. 특히 D-30, 마지막 30일 남았을 때는 그냥 유세하고 다니고 뭐 그런 겁니다. 아침에 그냥 뭐 사진 찍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 한 2, 30일 남아있는데 그 시점에서 더민주 입장에서 어떤 최종적인 전략적 카드를 갖다가 쓸 수 있을지. 마땅치 않다. 저도 이제 당의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그 논의 구조에는 들어가 있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른바 호남민심 참 말들이 많고 아전 인수식 해석이 너무 많은데 호남민심의 최종 탄착점은 결국 정권 교체 가능한 세력을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남민심의 이탈 강도가 좀 과장돼서 보도되고 있고 그런 느낌은 안 가지십니까? 그랬었죠. 초반기에는. 네. 이렇게 누적이 된 거죠. 한 3달, 4달 누적되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결과적으로 팩트가 돼버렸다. 사람들의 마음에 네. 말하자면 이제 종편 같은 걸 하도 보다 보면 예. 나중에 이제 방언이 터져 나온다고 할 정도로 예. 이게 사람들이 그것에 이제 자꾸 각인이 되다는 거예요. 인식이, 생각이. 예. 그래서 그것을 여론으로 보는 측면도 있죠. 초창기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었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잇따른 선거에서의 어떤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호남 언론에 대한 왜곡이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러나 그것이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 최종적으로 그것에 해답을 줘야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가 풀었어야 할 숙제인 거죠. 포괄적 리더십이 필요했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만으로는 안 되지만 문재인 없이도 이길 수 없듯이 호남만으로는 결코 안 되지만 호남 없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뭐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야권의 계속되는 분열과 또 어떻게 합쳐질지도 모르고 앞으로의 90일, 아까는 뭐 실은 D-70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70일이건 90일이건 간에 다른 선거 때의 투표일 90일 이전보다는 변동의 여지가 훨씬 크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지난 3번의 선거를 놓고 보면 굉장히 크죠. 변동의 여지가 이전 선거들보다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17대 때 2004년이죠. 그때 탄핵이라고 하는 큰 변수가 있었던 거 그 사이에. 예.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 폄하 발언이랄지. 그랬죠. 그 당시 여당 지도부 그게 크게 두 가지 이제 변수가 있었던 거고요. 예. 18대 때는 뭐 아무 변수 없이 갔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예정대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권이 최악의 참패를 당하고 서울에서 48개 의석 중에 7개, 인천이 12개 중에 2개. 그다음에 이제 19대 때는 이제 뭐 막말 파동, 공천 파동 같은 것이 좀 있었죠. 예. 인물 경쟁을 하다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변수가 있었던 거죠. 곧 이번에는 우선 집권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예. 현재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입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도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나쁜 국회, 못된 국회, 국회는 사실상 뭐 해산. 새누리 선대위원장 같아요, 마치.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 3당 체제가 되면서 좀 힘이 약해졌어요. 대중의 관심에서 좀 분산이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걸 계속 강조함으로써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거는 어쨌든 더민주고. 예. 그다음 새누리당이 되게 된 거죠. 약간 자기 모순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꼭 이번에 정말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6월달 되면 다 통과시킬 텐데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에게 가서 반복하는 측면도. 그걸 막자고 긴급히 제안하신 게 그거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민주 입장에서는 호남표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광맥을 얼마나 튼튼한 걸로 해놨느냐 하는 것에 대한 체킹이 필요하고 예. 또 호남도 어떻게 어떨 것인가가 고민일 거고 또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호남의 5060 세대를 중심으로 한 플러스 중도 중간층에 대해서 어떤 어필을 할 것이냐가 잠깐 3당 체제의 묘미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오르지냐에 따라서 아마 그 2월 달에 예. 거의 최종 지점이죠, 선거에. 예. 2월 달에 어떤 그 의원이 드러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수도권에서 반절만이라도 한번 단일화 해보자라는 이 호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